신랑 언제쯤 와? 금방 올 거야. 신랑 쪽 손님 아직 한 명도 안 왔는데. 결혼을 약속한 신랑이 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설업계 나아가 금융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왔습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영화 기억나실까요? 졸업. 네. 이거 보셨을 텐데. 네네. 여기서 보면은 신부가 도망가잖아요. 네네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건설 시장에서도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믿는 도끼 누군가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믿는 도끼가 바로 일군 건설사인 대우건설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행사가 지금 굉장히 당황해하는 상황이고요. 예. 대우건설에서 울산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480세대 주상복합을 지어주고 1,600억 원을 받고 지어주기로 했는데 네. 나는 못 짓겠다, 그냥 안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도망간 상황입니다. 아, 그럼 시행사는 그냥 놔두고 시공사만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네네. 근데 일군건설사 대우건설이 왜 무슨 이유로 갑자기 440억 원이라는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업에서 빠진 건가요? 44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빠져나간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미분양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먼저 한번 구조를 한번 보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시행사라고 한다면 이제 땅을 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네. 분들이고요. 시공사는 공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땅에 대해서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면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본 PF를 일으키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시행사에서 그러니까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받는 돈이 그렇죠. 브릿지론. 그렇죠. 네. 브릿지론으로 900억 원을 대출을 하는데 땅 담보로 460억 원을 빌리고요. 은행에서 땅 담보로 가지고는 900억이 안 나오니까 네. 시공사 짓는 일군 건설사인 대우건설에서 연대 지급 보증으로 440억 원을 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합쳐서 900억이 되고요. 여기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본 PF로 진행이 돼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데 대우건설에서 연대 지급 보증, 내가 책임지기로 한 440억 원 줄 테니까 나는 여기서 빠질래, 안 하겠다라고 해서 도망을 가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엎어진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네네. 그 대우건설이면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입지가 탄탄한 건설사인데 네네. 뭔가 좀 꼭 빠져나가야 하는 그런 속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한번 표를 한번 보시죠. 그래프 같은 미분양 같은 경우에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분양이 올 초에 올 초보다 지금 3배 정도가 가파르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분양이 17,000세대에서 68,000세대로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고요. 또 대출, 지금 PF 대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1년 전에 2022년 1월 달에 금리가 5%대였고요. 네. 수수료가 1% 정도 해서 총 18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좀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한 2021년이었나요? 2022년 네. 1월입니다. 그때만 해도 대출 받았을 때 네네.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금리가 5%대, 5.7% 정도가 나왔고요. 네. 수수료가 있거든요. 수수료 1% 정도에서 3년 동안 180억 원 정도 금융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게 대우건설사의 예측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1년이 지나서 보이시죠? 1년이 지나서 2022년 11월, 12월을 보다 보니까 대출 금액은 1,200억 원에서 1,300억 정도로 늘어났고요. 금리는 5.7%에서 10%. 여기서 깜짝 놀랐는데요. 대우건설이 수수료가 1%에서 11%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수수료는 은행들이 받는 그렇죠. 위험 위험 수수료. 관리 네. 비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금융 비용이 180억 원 예상해서 네. 480억 원으로 늘어나니까 야, 1,600억 원 받아서 이게 제대로 분양이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시행사가 이제 원래대로 하면 분양이 완판이 되면 PF 대출도 갚고요. 시공사 대우건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네. 분양이 완판되지 않으면 결국 시행사가 돈이 별로 없거든요. 결국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머릿속에 네. 미분양이 떠나가지는 않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440억 주고 빠져나가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1,000억 이상, 그 공사비 들어가는 1,600억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1,000억 그렇죠. 이상 손실을 보느니 차라리 이쯤에서 그냥 440억 원 물어주고 손절하겠다 이렇게 제 생각에는 빠져나왔다는 얘기네요. 1,000억 이상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1년 만에 미분양이 10배로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그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면 미분양이 걱정이었을 테고 네. 지금 당장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본 저 금리 그렇죠. 저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금융 비용과
분양과 미분양이 모두가 다 걱정이 되는 예. 거고요. 이게 1년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은행 수수료 때문에 또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은행이 취하는 수수료가 1에서 11%가 됩니까? 그만큼 금융시장이 더 불안해졌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이거는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하고요. 뭐 우리 일반적인 얘기로는 굉장히 좀 빡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뭔가 대우건설이 되게 이상한 일을 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대우건설이 원래 산업은행에서 이제 관리단이 있었는데요. 예. 만약에 주인이 중앙건설로 바뀌었거든요. 산업은행이 그대로 있었다면 440억 손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했는데 네. 이게 민간건설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계산기를 두들긴 다음에 사실은 이게 좀 신의 문제도 있거든요. 일군 건설사가 예.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이 산업은행 산하를 벗어나니까 뭔가 좀 기업 마인드로 좀 제대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기는커녕, 그러니까 이제 한참 내려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네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미분양 증가 속도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고요. 17,000세대에서 1년 만에 68,000세대로 늘어났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미분양이 오히려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의 예측이 사실은 일군 건설사인데 쉽게 예측을 하진 않거든요.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예측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금의 금융당국이 걱정하는 거는 네. 이 집값이 떨어지고 뭐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것보다도 이런 지금의 부동산 위기가 이렇게 여기에 자본을 댄 금융사, 이런 증권사, 은행들의 위기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까, 현재? 네, 맞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자들도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집값 올리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PF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 우리 담보대출은 땅을 다 담보로 빌리는데 PF 대출은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출을 빌립니다. 그러면 네. 사업이 잘 될 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쉽게 버는데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 금융권까지 다 부실이 되거든요.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연체 금액이 1조 원이 넘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8%가 넘어서고 있는데 과거에 4%가 넘어섰을 때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네. 이게 저축은행들도 줄 도산이 막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수치를 본다면 증가 속도가 굉장히 위험하다. 네. 금융시장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대우건설 사례에서도 시행사가 지금 브릿지로드로 460억을 빌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돈 대준 뭐 증권사, 은행들이 있을 텐데 네네. 이분들도 좀 긴장하고 있겠네요. 지금 굉장히 긴장하죠. 이게 사업 돈을 빌려줬고요. 지금 네. 당장 회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 대우건설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른 시공사를 빨리 구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네. 대우건설이 빠진 자리를 과연 누가 들어올까? 지금 끝까지 안 굉장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안 들어오면 결국은 땅을 경매를 넘겨서 어떤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대우건설이 떠나간 빈자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과거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미분양 사태 나서 왜 아파트가 막 홈쇼핑에 등장하고 뭐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제 네, 기억에. 맞습니다. 네. 뭐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로도 이제 계약률이 0.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구당 7억 원대에서 15억 원대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인데다 대규모 미분양 중 사태가 침대상 발생했기 실버 때문에 아파트 계약률이 아니라 아마 청약 분양의 어려움을 그렇죠. 청약 선택한 경쟁률이 아이디어입니다. 0.1%가 0.1 대 1. 나왔고요. 네네. 나중에 홈쇼핑까지 등장을 했는데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9억 원 가격인데 1억 5천에 전세에 살면서 나중에 결정을 해라. 관리비도 시공사에서 다 대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지 않았는데 2009년도에 시작해가지고요. 네. 끝날 때 완판되는 게 2020년, 11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왜 두산건설이었잖아요. 네네. 그때문에 그룹 전체 위기로까지 번지는 그럼요. 그런 그룹 상황. 전체로 불똥이 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또 대우건설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게 누군가는 대충 이 정도 빠졌으면 됐지 얼마나 더 빠지겠냐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제 시작이다. 헷갈리거든요. 네네. 어떻게 지금 시장을 봐야 됩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1차 빠르게 떨어지긴 했고 최근에 이제 급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좀 안정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반 시장과 이제 분양 시장이 다른데요. 미분양 증가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기 예. 때문에 분양 시장은 굉장히 어렵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당장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미칠 좀 단기적인 변수는 우리가 좀 어떤 걸 좀 주시해서 봐야 일단 될까요? 금리를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문제가 금리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대우건설도 금리가 이렇게 안 올랐다면 괜찮기 때문에 지금 금통위가 조만간에 아마 열릴 23일 목요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남의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금리는 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남의 시간이 아닌 거죠.
네네. 나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ETY 김인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물가에, 난방비에, 안 그래도 고된 겨울에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은 유난히 더 추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일자리가 줄고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사람들을 박영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새벽 4시 반, 서울 구로구의 인력시장.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어떤 일을 하세요? 뭐 고민하죠. 남들보다 서두른 만큼 오늘은 일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찍 나와야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잖아. 경찰이 통제에 나설 정도로 거리는 북적이지만 현장으로 떠난 노동자들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일감을 구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대부분 떠났을 시간이지만 아직까지 이곳에는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벌이를 위해 새벽 추위를 견뎠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올해 무슨 문제 일감이 없어요. 집집업무로 쌀도 없어지고. 날이 밝은 뒤 공사를 시작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 숙련공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는 거의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일용직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청소라든지 정리라든지 이 단순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갈 자리가 잘 없죠. 자재값과 인건비로 4년 전보다 30% 이상 오른 공사 비용. 조합과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어렵게 얻은 일자리도 잃게 됩니다. 건설하다가 이제 멈추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다 또 일하던 사람들도 빠져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그럼 또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거죠. 건설 경기는 최근 2달 동안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어둡게 보는 건설사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데 이제 오늘 끝나면 내일이 걱정이 되는 거. 내일이 이제 또 어디 가서 팔려갈지 그게 좀 걱정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은 이번 달 신규 분양 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KBS는 4년 전부터 대구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소유한 건설사가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건설사가 부도를 내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거나 건설사의 빚을 떠안는 등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입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신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입주한 대구 달성군 한 공공임대 아파트. 3년 뒤 한 건설사는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주택기금 570억 원을 빌려 이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억 원이 넘는 이자 등을 연체하면서 결국 부도 처리됐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입주자들 몫이 됐습니다. 주택기금을 우리가 대의 변제를 다 하고 이자까지도 지금 변제한 상태에서 변호사한테 소송하려고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임대 아파트는 전체 900여 가구 중 590여 곳은 임차 가구, 120여 곳은 5년 임대를 거쳐 분양 전환됐으며 나머지는 공실입니다. 피해가 가장 큰 가구는 6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낸 임차인 가구입니다. 이들이 낸 보증금만 500억 원이 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10여 가구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분양 전환 가구도 건설사 빚인 세대당 주택기금 6,500만 원을 대신 갚은 뒤에야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공실세대 관리비를 입주자들이 나눠서 내고 하자 수리를 못하는 등 피해도 극심합니다. 임대사업자 법인만 있으면은 자본금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자본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아파트를 취급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부도 내고 손 털고 나가버린다는 거죠. 해당 건설사는 자본금이 수억 원에 불과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기금을 빌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손쉽게 전국의 공공임대 아파트 2,300여 가구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법 개정으로 관리 감독이 강화되자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에는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며 임차인에게 73억 원을 가로채 대표 등 3명이 기소된 상황입니다.
방안을 강구한 게 오토부에서 경매로 옮겨가지고 자연분들한테도 돌아갈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내 집 마련에 꿈을 품었던 서민들이 무책임한 건설사의 횡포에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올 한 해 대전과 세종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도 모자라 하락세가 내년 4분기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주택건설 사업 전반에 금융 경색이 짙어지고 중소건설사까지 일감을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보인 대전의 한 재건축 단지. 하지만 계약을 시작하자 포기 사례가 수백 건 발생했습니다. 집값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안에서도 계약률 50%를 밑도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무조건 계약률이 90% 이상 계약률을 보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면 실제로 계약률이 40%,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약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일부 지역 건설사는 택지 개발을 중단하고 내년 예정된 아파트 분양 일정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미분양에 대해 계약 포기 우려가 커진 데다 원자재값 상승까지 감안하면 사업을 않는 게 손해를 줄인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렇다 보니 원청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야 하는 중소업체들은 경영 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중소하도급 업체들은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산업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져 내년 상반기 건설업체 부도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는 실물 자산이 충분하거나 그 분양 리스크가 적은 재건축 단지 아니면 그 우량 건설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PF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분기까지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5.5%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기관 전망이 나온 가운데 건설 경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